존 스튜어트 밀 철학의 핵심. 밀의 별명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그가 절정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인즉 당대 영국이 실력을 우선시하는 열린 사회였던 덕이죠. 이 힘이 빅토리아 시대의 영광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그 힘을 여태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의 실질적 작용을 지식의 최전선에 두는 방식이죠. 실천지를 형이상학적으로 강조한 밀 철학의 핵심에 대해 얕지 않게 돋봐봅니다. 밀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실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문의 기준을 선명하게 세우려 했죠. 행복이 그 기준입니다. 다만 벤담과 같은 양적 공리주의자와 달리 밀에게 행복은 표준화된 쾌락이 아닌 가치 높은 수준이어야 했습니다. 이른바 질적 공리주의를 추구한 것이죠. 예컨대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는 희생은 쓸데없는 것이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본능임을 깨달은 사람에게 희생은 옳은 덕성이자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다듬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을 썼듯 밀은 종교론을 쓰죠. 공리주의를 넘어선 존재의 문제까지 종교를 소재로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왜인가? 존재의 궁극적 가치는 유한한 이 세계 너머까지 파고들 수 있을 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거듭 반복하지만 무한의 상상이 미력하면 유한적 삶의 의미까지 누추해집니다. 삶의 이유를 묻는 존재론은 근본적으로 무한에 대한 탐구죠. 여하튼 밀의 종교론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 지상에서의 삶을 이상적인 상태로 끌어올릴 구상을 하는 것. 둘째, 삶이 어떻게 구축되면 좋을지 수준 높은 관념을 가다듬는 것. 요컨대 제대로 사는 삶을 위한 존재의 이종표를 실질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삶이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밀은 과감히 주장합니다. 벤담과 아버지 제임스 밀과는 달리 스튜어트 밀은 물질의 풍요가 곧장 문명의 진보가 될 수 없다고 진단했죠. 과학과 기술이 물질의 효용성을 증대시켜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생존을 보장할 수는 있어도 지상의 삶을 이상적인 상태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수준 높은 삶에 대한 현명한 대답은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의 토대 위에서만 감당될 수 있는 오로지 각자의 개별 존재들만이 책임하는 문제의식인 탓이지요.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공리주의를 수혈받은 영국의 철학자가 어떻게 존재론에 대한 인식에 이룰 수 있었는가?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첫째, 밀은 7살 무렵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 6편을 읽었습니다. 이상을 품는 삶의 품격을 유년 시절부터 익혔던 것이지요. 둘째, 1854년 48세 때 밀은 폐결핵을 진단받습니다. 죽음을 예감하며 거의 남지 않은 생의 활력을 구축하기 위해 최대한 많이 걸었죠. 죽기 며칠 전 산속을 25km나 기분 좋게 산책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존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은 간결합니다. 꿈꾸며 걸어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공부 공동체인 니케이온 또한 걷는 장소였고 스토아파의 스토아도 걷는 장소며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이유는 시장을 걸으며 사유했기 때문이죠. 존재의 문제를 문화비평으로 숭한 발터 베냐민은 일방 통행로에서 걷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 길의 영향력을 경험한다. 마땅히 있지만 변덕이 심하고 반짓빠른 현재 내 존재를 응집된 방향으로 일깨우려면 마땅히 있는 것에 대한 도전인 무를 올곧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의 심연에 대한 구체적 실질은 차분히 발바닥으로 걸으며 고요히 사색할 수 있을 때 생생히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체험이 있습니다. 발바닥과 대비되는 손바닥의 강력한 체험이죠. 일방통행로의 다른 대목을 빌려봅니다. 그냥 텍스트를 읽는 사람은 몽상의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자해의 움직임을 따라갈 뿐이지만 텍스트를 베껴 쓰는 사람은 텍스트의 풍경들이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린다. 손가락이 문자와 직접적으로 닿을 때 공부는 유용한 목적이 아니라 존재의 심장을 건드려 제대로 사는 삶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몸과 정신이 일치되는 경지에서 존재의 질적인 상승이 도모되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버텨 사는 우리의 삶은 결코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이 도리 없는 외면으로부터의 대결을 사유라 부르자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루며 이야기한 기억이 있죠. 따라서 사유는 존재와 무관한 삶의 소외를 포착하려는 의도와 그 의도를 지속하려는 욕망입니다. 절제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절제는 결코 금욕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절제는 소프로시네, 금욕은 앵크라테이아입니다. 소프로시네는 절제의 기쁨으로 앵크라테이아와는 다른 인내심이죠. 예컨대 금욕의 앵크라테이아는 적을 요구합니다. 승리의 포만을 위한 자기 통제인 것이지요. 적을 무찌르기 위해 금욕주의자는 쾌락을 유보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적은 정확하죠. 욕망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금욕주의자들은 욕망을 싫어하는 자들을 혐오합니다. 반면 소포로 시내는 욕망의 제거가 아니라 지배가 목적입니다. 절제력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절도 있게 욕망하는 사람이죠. 그래야 하는 것 이상으로도 욕망하지 않고 그래야 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수준 낮은 욕망을 단발에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니체의 비유처럼 행복을 위해 물 한 모금이면 충분한 존재들이죠. 이 절제가 철학적이지 못한 삶을 철학과 일치하게 돕습니다. 본래적 존재로의 이행으로 이끄는 힘인 것이지요. 왜인가?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면 인간이 존재한다는, 즉 살다의 동사적 사용을 삶이란 명사적 사용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소위 염려함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불안 탓이죠. 사회 혹은 체제는 이 불안이 존재의 파괴로 가지 못하도록 소속과 공동체를 마련해 안전히 배려합니다. 그러나 세계가 나를 배려한다 해도 죽음에 대한 염려는 해소되지 않죠. 인간은 반드시 끝이 있는 존재니까요. 때문에 삶을 삶답게 구축해내려면 죽음에 대한 염려를 세세히 다루고 극복하는 수준 높은 절제가 몸에 붙어야 합니다. 사회가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의 문제죠. 스스로 몰입과 열정으로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 염려함을 망각하고 모든 불안을 잠궈버리는 시도가 엔크라테이하고 이 염려함을 고려하여 삶의 품격을 높이는 시도가 소포로 시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질적 행복을 감당하는 소포의 순회적 기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절제를 배우기엔 너무나도 바쁘고 고단하죠. 심지어 죽음에 대한 불안을 정면으로 배울 장례식 문화가 생활세계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직접 체험은 사라지고 영화 같은 가세형 체험만이 가능하죠. 20대 젊은 하이데거가 이러한 시대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기반마저 뒤엎은 혁신의 광기와 순간적 자극의 시대이자 삶과 예술의 심오한 영적 내용을 무모하게 뛰어넘어버리는 경향이 지배하는 시대다. 소프로 신화적 삶은 충동들의 세계에 대해 정신적 자유를 획득한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래 질적 공리주의처럼 더 높은 경지의 만족을 소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복해 조언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사유하고 문자를 손가락으로 직접 접하며 훈련하면 좋습니다. 분주한 이 세계와 다른 시간을 일상에 장착하는 것이죠. 영생을 살 것처럼 꼬드기는 세계의 스펙타클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질적인 행복과 품격 높은 삶은 불가합니다. 물 한 모금이면 충분한 존재의 실력을 위해서 걷고 쓰기에 단단한 하루가 되시길 소원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